모거를 위하여. 1. 그날 나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 3년 동안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일을 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그 사건을 제외하면 귀국을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적이 결코 없었다. 나는 막막한 기분으로 기체 밖에 펼쳐져 있는 지중해연안의 올리브 숲과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면서도 귀에 가득 담긴 사하라 사막의 바람 소리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밤낮을 비행기 의자 위에서 보내면서 나의 몸은 지치고 늘어져 물먹은 빵 조각처럼 되고 말았다. 내 시야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등받이에 몸을 묻고 약간씩 고개의 위치를 바꾸는 정도로 졸고 있었다. 그러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붙이지 못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인 남자는 뒤척거리는 내가 신경이 쓰였던지 졸다 깨다 하면서 부시럭거렸다. 그는 한동안 아프리카 여행의 기념품인 듯한 마스코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 뼘이나 될까? 나는 곁눈질로 그가 들고 있는 것을 살폈다. 그것은 청동빛을 내는 목제품이었다. 팽만한 복부와 커다란 성기를 강조한 토인 마스코트. 그것을 그가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까지. 나는 내 가방 속에 들어있는 모거와 사막에서 생긴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박상호가 옳았어. 누군가가 우릴 계속 미행하고 있다는 말을 나는 왜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 박상호는 에즈브 호텔의 구내식당에서부터 약간의 낌새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포크로 찍은 달팽이 살을 입에 밀어넣으며 한 사내를 응시하고 있었다. 여긴 언제 어떻게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얼마 전 루네즈 매튜브라는 베르베르족 가수가 게릴라들에게 납치되었지요. 그가 부른 반아랍 성향의 노래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슬람 세력들의 짓이래요. 박상호가 말한 그 이야기는 텔레비전을 통해 나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달팽이 요리를 먹고 나와 잘 다듬어진 넓은 정원을 산책했다. 나는 산책하던 중 분수대 앞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던지던 푸른 셔츠의 남자를 보았다. 잘생긴 그의 얼굴을 다시 본 것은 마르티르 광장의 서쪽 비탈을 오를 때였다. 갈색 피부에 푸른빛의 눈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베르베르인이라고 짐작되는 그는 카스바요세를 뜻하는 말이나 전형적 우범 지역의 두 번째 블록에서 흑인과 함께 나타나 우리에게 권총을 들이댔다. 그날 박상호와 나는 테이프로 눈이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들은 우리가 말을 나눌 수 있는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말소리를 내면 군화발로 걷어찼다. 계속 침묵을 강요했다. 이따금씩 주는 물을 먹고 빵을 씹었다. 어서 빨리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다렸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뭘 기다리지?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희망적인 단어였으므로 나는 살아 돌아갈 이유를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지루하게 흘렀다. 그들이 주는 마른 빵의 숫자로 시간의 흐름을 짐작했다. 대략 사흘은 지난 것 같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들은 알제리 내에 있는 한 과격 테러 단체의 하나였고 우리를 인질로 하여 효진 건설에서 거액의 달러를 우려낼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알제리 정부는 그 일로 인해 나라 안에 있는 특정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보내왔고 정황을 알아차린 회사는 비밀 루트를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정해진 장소에 보내어 우리를 빼내려 했다. 그날 우리는 트럭을 타고 사막을 달렸다. 눈가리개가 벗겨진 것은 밤이었다. 나와 박상호는 묵묵히 흔들리며 별을 보았다. 벼랑간 화물칸에서 우리를 지키던 사내가 운전석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니 그들 사이에 몇 마디 대화가 더 오갔다. 그는 우리의 묶인 손을 풀어주려 하다가 중단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 사내가 사내를 겁탈하려는 꼬락선이라니 박상호가 몸을 웅크리며 놈을 향해 씨발룸 하고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놈은 권총을 꺼내 상호의 이마를 겨누다가 총을 치우고 내 몸뚱이를 더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짐승같이 헐떡이는 놈의 숨소리를 들었다.
놈은 프랑스어로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성욕을 채운 그는 내 손에 묶인 줄을 느슨하게 한 뒤 차 밖으로 나를 밀었다. 상호야. 박상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트럭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을 뿐 나는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다. 차에서 밀려 떨어진 후 손을 풀긴 했지만 얼마 동안 나는 몸과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다. 또 다른 적이 나타날까봐 두려웠다. 이를 물고 어둠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가까운 모래 능선에서 머리를 드는 짐승의 그림자 따위는 없었다. 발치에서 담요 한 장과 권총을 발견했다. 박상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밀어낸 것일까? 어쩌면 놈들의 계획일 수도 있겠지. 황량한 사막에서 죽지 말고 돌아가라고. 혼자서 언덕을 타기 시작했다. 트럭이 지나간 곳과 반대 방향이었다. 무릎이 후들거릴 때까지 쉬지 않고 걸었다. 그러다 보니 지평에서 붉은 해가 머리를 내밀었다. 해는 점점 떠올라 열기를 내뿜었다. 달아오른 철사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눈은 쉬어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고 숨쉬기가 고통스러워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엉금엉금 기어갔다. 운이 좋게도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의 무리를 만났다. 나는 기뻐서 소리를 마구 질러대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뜻밖에도 그들은 길을 잃은 낯선 이방인에게조차 냉담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약간의 물과 음식을 얻어내긴 했지만 충분한 양은 아니었다. 나는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물었다. 알제. 그러나 그들이 손가락으로 가르쳐준 길이 각기 달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심한 모래바람 때문에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았고 몸에 두르고 있던 담요가 찢겨나갈 듯이 펄럭거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무게를 실은 발의 위치를 바꾸었다. 특히 지표의 열기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밤엔 견딜만 했다. 별자리가 짚어준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순례자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순금의 신상이 있는 곳을 꿈꾸는 사람처럼 내가 가야 할 곳 알제를 외치며 걸었다. 그러나 불에 댄 것 같은 발바닥의 통증이 가라앉기도 전에 어둠이 가시고 새벽이 찾아왔다. 낮엔 지척의 모래 언덕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다시 생길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불었다. 독한 모래바람을 견디며 사흘쯤 버텼다고 생각했다. 고슴도치처럼 몸을 움츠리며 담요 한 장으로 햇살을 가려도 열기가 고통스럽기는 매한가지였다. 서늘한 밤, 사위천지, 바람 소리를 삼켜버리는 정막. 나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걸음을 멈추고 내 피가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잘못인 듯 했다. 종일 물을 축이지 못한 입술이 떠서 혀조차 잘 움직이지 않았다. 부정한 행운으로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권총을 꺼내 들고 걸음을 멈추었다. 놈은 내게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했던 거야. 쌀랑눈같이 쏟아지는 별을 보며 총구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리고 잠시 후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철그럭. 머리통이 박살났어야 하는 건데 놀이새가 허치는 소리를 들었다. 어이없게 실이 빈 총이어서 죽을 수가 없었다. 스브럴, 개똥 같은 목숨이군. 나는 신을 저주하고 사내를 저주하며 모래 위에 벌렁 누워버렸다. 전갈이여, 어서 빨리 내게로 오라. 해가 다시 뜨고 모래가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누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혼미한 상태, 그렇게 얼마 동안 정신을 놓았던 것일까? 머리를 죄는 듯한 느낌 속에서 눈을 뜨고 의식을 추스르려고 했다. 뚜뚜뚜뚜뚜뚜. 규칙적인 엔진음이 고막을 아프게 때렸다. 그때 나는 모래 언덕 위로 떠오른 헬기를 보았다. 코앞이었지만 손들 힘조차 내겐 없었다. 헬기는 공중을 한 바퀴 선회하고 곁으로 내려왔다.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기체에서 얼룩무늬 제복들이 쏟아져 나와 하이에나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적인가? 말을 하려 했다. 그러나 나의 성음은 혀에서 말렸다. 살가죽을 말려버릴 듯한 햇살이 누군가에 의해 가려졌다. 나는 눈을 뜬 채 그들에게 내 의지를 방기해버렸다. 나를 사지에서 꺼내온 것은 알제리 공군이었다. 알제의 누블랑 병원에 누워있던 나는 의식을 회복하기 전까지 계속 박상호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다. 박상호의 소식은 나중에 들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아직 행방불명이라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머리에 총알 대신 새 음절의 욕설이 박힌 것을 알고 매우 당황했다. 씨발놈. 그것은 약으로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이유로든 긴장했다가 이완되는 상황에서 환청으로 반복되곤 했다. 박상호와 친하게 된 것은 골제 현장을 감독하면서부터였다. 대형 트럭 4대가 한조가 되어 하루 한 차례씩 골재를 실어 갔다. 알제에서 500km나 되는 거리의 석재장에 내가 있었고 박상호는 알제로 골재를 실어가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주 볼 기회가 있었다. 트럭 기사들은 아침에 일찍 출발하여 한낮에는 트럭의 그늘에서 잠깐 쉴 잠에 오수를 즐겼다. 동양인 그에게 내가 먼저 호감을 보이고 접근했지만 좀처럼 속을 열지 않고 있었다. 박상호 씨, 별일 없지? 네.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어제 전기실 조씨가 올가미로 들개 한 마리를 잡았지 뭐야. 개고기 좋아하지? 아니요, 발짐승은 전혀 입에 대지 않아요. 까탈스럽긴 그래서 자넨 트럭을 몰 타입이 못 돼. 박상호는 작은 키에 마른 체구, 흰 피부를 가진 사내였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약간 적었다. 스포츠카 레이서로 나갔어야 어울렸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그의 눈초리엔 섬뜩한 빛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 사고를 치고 절에서 한참 있었다고 했다. 왜 여기까지 와서 트럭을 몰고 있지? 왜라니요? 아버님이 은행장이라던데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입대를 했더군. 제대 후 효진에 오기 전까지 노무자로 산 경력도 있고 과장님은 제가 혹시 노동운동하는 놈 아닐까 하고 알아봤군요. 신경 끄세요. 전 간섭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숨 쉬는 것도 강요하면 그냥 딱 멈춰버리고 싶으니까요. 제 인생은 제 것이죠. 박상호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여주었다. 그가 몸을 움츠릴수록 나의 관심은 커졌다. 아버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나? 조금 그랬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요. 응? 그러지 뭐. 사실 나도 그렇긴 해. 아버진 내가 어릴 때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았어. 그래서 난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나는 억지로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제 처지와 비슷하군요. 박상호는 약간 동요의 빛을 보였지만 그 이상은 반응하지 않았다. 참, 낚시 엄청 좋아한다며? 네, 귀국하면 렌터카를 빌려서 전국을 한 바퀴 돌 참이죠. 과장님 외가 동네에 좋은 못이 있다고 했죠? 꼭 가보고 싶군요. 물속에 낚싯대를 들이워 본 게 벌써 몇 년 됐나? 박상호는 사막에서도 낚시를 한다는 인물이었다. 그의 엉뚱한 짓을 본 적이 있었다. 라디오의 안테나를 꺾어 낚싯대로 삼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했다. 쉿, 조용조용. 저길 봐요. 황금빛 수면 위에 드리운 낚싯줄 보이지요? 모래바닥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슬금슬금 꼬리를 치며 몸을 세우고 있어요. 저놈은 백두산에 있는 곤들매기 비슷하고 저놈은 금강에서 멸종됐다는 종어라고요. 쏘가리요? 그 뒤에 있잖아요. 꺽질한 놈하고 얼음치는 발소리를 듣고 금방 내빼버렸죠. 메뚜기로 미끼를 쓰니까 저 곤들매기란 놈이 몸살을 떨어요. 지렁이로 바꿔야겠어요. 몸매가 예쁘게 빠진 붕어나 잡아야지. 붕어란 놈은 몇 마리 못 봤죠.
늪에서 나와 사막으로 올라온 놈이 많지라는가. 아무튼 언제 입질할지 몰라요. 자, 한번 해볼래요? 그때마다 나는 박상호의 낚시를 향수병의 하나로 보아주곤 했지만 트럭 위에서 박상호는 놈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뻗대면서 쏟아내는 그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놈이 알 리는 없겠지만 놈은 욕설을 듣자마자 상대를 바꿔버렸다. 박상호가 놈을 상대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박상호와 함께 돌아오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아무와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때없이 테러의 공포감과 뒤범벅이 된 수치감이 찾아왔다. 그것이 엄습하면 컴퓨터 앞에 머리를 쳐박고 있어야 했다. 씨발룸 하는 날선 목소리와 함께 박상호가 몰고 다니는 육중한 트럭이 모니터에서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쉬면 좀 나아질 거야. 부장이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했다. 어려운 때도 있는 거라고. 다시 일할 기분이 나면 돌아와. 아니면 국내에 머물러 있어도 좋고. 내가 알제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동안 비행기는 스모그가 옅게 깔린 홍콩의 하늘을 선회하고 있었다. 마스코트를 손에 쥔 일본인 남자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내리지 않고 깊이 잠들어 버렸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비행기 유리창에 가물가물 비쳐오는 먼 곳의 네온 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귀국한 뒤로 나는 정처 없이 쏘다니기만 했다. 대전에서 부산, 포항을 거쳐 영덕으로 동해안을 따라 강릉까지 갔다가 수원과 평택, 태안으로 가서 서해를 보며 박상호를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 2시쯤 원정리 야실에 도착했다. 동구에 이를 때부터 마음이 착 가라앉았다. 차는 콘크리트 다리를 끼고 깨밭을 보며 우회전을 했다. 거기부터 얼추 기억 속에 있는 동네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문 앞에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푸른 이끼를 고스란히 이고 있는 낡은 기와집이 외가였다.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보았는지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었다. 그는 나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외숙의 함자를 대며 조카라고 말하자 아하, 그려, 이제사 알아보겠구먼. 했다. 명씨 아재라고 불리던 그는 외숙이 공직에서 물러나 과수원을 시작할 때부터 이 집에 들어와 20년 넘게 살았다. 외가 식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알제리로 떠나기 직전 외숙은 그의 몫을 남겨주고 돌아가셨다. 외숙의 유언대로 외숙모는 대전에 사는 아들 현운애로 거처를 옮기는 대신 집 관리를 그에게 맡기고 포도밭 절반을 주었다고 했다. 외가 식구들이 다 떠난 곳에 내가 찾아온 이유를 미리 말하자면 박상호와 나 사이를 떠도는 한 마리의 물고기 때문이었다. 그 물고기는 나 또는 박상호를 얼마든지 사막으로건 늪으로건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에 혼에 쓰여 안절부절 못했다. 귓전에 늘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출렁거렸다. 방죽에서 낚시도 하고 며칠만 묵고 갈랍니다. 명노인은 나의 방문을 무척 반가워했다. 닭장에 들어가 암탉의 모가지를 비틀고 손수 음식을 준비했다. 그동안 나는 외가를 나와 시올이 남짓한 비포장길을 달렸다. 산자락을 돌자 허물어진 절터가 보이고 계단식 논의 맨 끝에 방죽이 나타났다. 한 10,000평쯤이나 될까? 사람들은 그곳을 상지못이라 불렀다. 바닥벌이 깊어 물놀이하기가 어렵고 진입로마저 형편없다 보니 사람들의 출입조차 쉽지 않은 곳이었다. 어쩌다 시간을 내어와 보면 해질녘 숲속에서 이상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촉촉촉, 촉촉촉촉, 촉촉촉촉촉.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호흡이 가라앉았다. 지영이 어머니의 젖무덤과 닮은 느낌이 들어서일까? 박상호처럼 마음으로 낚싯대를 폈다. 자, 지금부터 박상호가 하던 짓을 해보는 거야. 수심은 한 길 반쯤 되는 깊이다. 떡밥을 개어 반죽 미끼를 만들었다 치고 그것을 낚시 바늘에 콩알만큼 달아대를 천천히 휘두른다.
동심원을 그린 파문 가운데서 찌가 느릿느릿 몸을 세운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단정하게 앉는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저 박상호라는 친구의 심장에 나를 연결하는 것뿐. 나는 오랫동안 찌와 수면을 바라보면서 산자락에서 흘러드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바람 안에 정과 동의 경계가 없듯 영혼의 응시 안엔 삶과 죽음의 구별이 없다. 사랑하는 친구여, 너의 물고기가 여기 있어. 나는 박상호가 그랬던 것처럼 낚시를 한다. 아니, 고기가 뛰노는 상상을 한다. 그러나 상상은 쉽지가 않다. 현실과 상상을 뒤집어 놓고 나는 하늘에서 논이는 물고기를 생각한다. 해가 서쪽으로 기웃할 때 나는 마음으로 겨우 붕어 한 마리를 잡아 올린다. 누런빛이 도는 그것은 소나기의 실이 잡힐 만한 크기다. 손바닥에 생명의 꿈틀거림이 묻어온다. 손가락을 쥐어본다. 저항하는 몸체의 떨림이 손에 배어 들어오는 듯한 순간 가슴이 저릿해진다. 무슨 조짐일까? 예리한 통증이 가슴에서 어깨를 타고 내려와 손가락에서 멎는다. 손가락 마디에서 힘이 풀린다. 내 의지로 그것을 그려쥐고 있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이제 낚시는 끝났다. 멀리 달아나라. 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박상호가 사막에서 늘 하는 짓이 나는 왜 물가에서조차 쉽게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래도 더 집중한다면 가능할 테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박상호와의 인연을 제대로 마무리할 곳을 찾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의 외가 박상호가 오고 싶어 하던 곳, 조그만 방죽이 있는 야실, 여기라면 이 방황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뭘 좀 잡은겨? 해가 뉘엿뉘엿할 즈음명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나를 찾아 먼 길을 올라왔다. 차려놓고 기다리다 저녁상을 아예 들고 온 모양이었다. 아, 미안해요. 아직 낚싯대는 펴지도 않았는데. 새뱅이 미끼로 밤낚시를 하면 굵은 놈들이 좀 나올겨. 피곤해서 밤낚시는 안 할래요. 그려. 한디서 밤새 먹고 병나면 어쩌냐? 허출할 텐디 저녁이나 싸게 들지. 평평한 자리를 골라 그가 상을 차렸다. 보자기를 펴고 소반 위에 찬 그릇 몇 개와 밥사발을 올려놓았다. 같이 드시지요. 시방 뚝딱 먹고 오는 길이요. 내가 수저를 들고 있는 동안 그는 아래로 내려가 물가에 띄운 섭을 뒤졌다. 새우를 꿰려고 미리 솔가지를 쳐서 던져두었던 것 같았다. 그는 솔가지를 얼른 드러내고 그것을 털어 새우를 잡았다. 가지에 숨어있던 새우들이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투둑투둑 땅 위로 떨어질 때 주워 담는 시기였다. 이 새뱅이 좀 봐. 그가 묵직하게 늘어진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가까이서 백로 한 마리가 연 이파리를 징검징검 밟다가 무엇인가를 물고 하늘로 떠올랐다. 저녁 햇살을 받아 백로의 깃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명노인은 한 사발은 좋게 될 만한 양의 새우를 들고 물가에서 올라왔다. 그는 상을 치우며 혼잣말로 낚시를 해본 게 20년은 된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 큰 놈 많지요? 많지. 그런데 요즘 잉어는 전혀 놀지 않아. 왜요? 몰라. 한땐 쇠스랑으로 때려잡을 정도로 잉어가 많았는디 이상하게도 코빼기 하나 베질 않어. 누가 다 잡아간 것도 아닐 텐데 없어지다니요? 어디 그냥 숨어 있겠지요. 그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일어섰다. 그럴지도 몰라. 낚시할 거면 다른 미끼 쓰지 말고 새뱅이나 한번 써봐. 괜찮을 거니께. 명노인은 방금 섭을 뒤져 잡은 싱싱한 새우를 한 움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가 돌아간 뒤 차에서 앉은 뱅이 의자를 꺼냈다. 방죽 위에 그것을 펴고 앉아 거울 같은 수면을 바라보았다. 낚싯대를 잡아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마음으로 새우를 꿰어 대를 던진다. 원하는 곳에 찌를 정확히 세우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몇 번 실패하고 나서 위치를 제대로 잡는다. 어둑할 즈음찌가 스멀스멀 일어서는 것을 보고 대를 당긴다. 챔질이 정확해서 반응이 온다. 당길 힘이 여간 아니다. 2.5간대가 반원으로 휘어지며 줄을 몇 번 쑤셔 박는다. 월척인가? 아니, 월척일 필요는 없다. 신발장만한 붕어면 충분하다. 이어 가민만한 놈을 2마리 더 잡는다. 점점 어두워진다. 상상의 낙신이 캐미라이트를 쓸 이유는 없다. 그냥 찌는 잘 보인다. 고기는 잡는 대로 살려준다. 이제 홀가분하게 낚싯대를 거둘까? 다시 돌아올 자리를 보아두고 차로 돌아왔다.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은 발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차가 움직였다. 차를 돌릴 공간을 찾기 위해 길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회전하기에 빠듯한 공간이 눈에 띄었다. 소형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핸들을 감으며 반클러치 상태로 회전을 시도했다. 움직이던 차의 머리가 출렁 내려앉았다. 무리하게 서둘러 좌측 앞바퀴가 고랑에 빠진 것 같았다. 난감했다. 차에서 내려 바퀴를 보니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다. 우선 사람을 찾았다. 누구 없습니까? 잠시 후 대숲 쪽에서 깨진 기와를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불빛과 함께 짧은 머리를 한 중년 사내가 나타났다. 왜 그러시오? 다가오는 사내의 몸에서 짙은 향내가 풍기고 있었다. 차가 빠져서 그러는데. 어디 봅시다. 사내는 차 앞쪽으로 가서 발로 바퀴를 툭툭 차보고는 혼잣말로 이건 어렵겠는걸 했다. 마을에 가서 소나 경운기를 불러와요. 사내의 말을 듣고 바삐 먼 길을 걸어 마을로 돌아왔다. 왠지 모르게 마을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대문을 밀며 명노인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부엌에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들이키고 다시 나왔다. 길가의 담장 너머로 경운기 한 대가 보여 사람을 찾았더니 운신이 불편해 보이는 노파가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나왔다. 차가 빠져서 그러는데 저걸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읍수. 난감했다. 시골에서 이 저녁에 경운기 한 대 움직일 손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았다. 근처에 소 먹이는 집은 있습니까? 요새 그런 집은 산 너머에 있긴 헌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 우선 차를 꺼낼 궁리부터 해야 했다. 내 차를 꺼내지 않으면 밤새 트럭도 움직이지 못한다. 돌을 괴고잡기로 들어버릴까? 마을에서 도움 얻을 방도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방죽으로 돌아왔을 땐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다. 사내는 그때까지도 제 방에서 검은 수면을 보며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골엔 일할 사람도 없소. 사내는 앞만 보며 말했다. 차를 못 빼서 어떡하지요? 견인차를 불러야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시오. 뺄 수 없는 차를 억지로 뺄 재간은 없을 테니까. 모든 일이 때를 만나야 되는 거요. 운명 같은 거라고 할까?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이 차는 아직 길에서 나올 때가 되지 못한 것뿐이니까. 기다리겠소? 젊은이는 그냥 여기에 서 있기만 해도 차가 빠져나올게요. 내게 헛걸음을 시킨 사내는 예언가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사내가 이 곤란한 상황을 짜증내지 않고 받아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는 있었지만 너무 지쳐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게다가 확신에 차서 단언하는 말이 조금 황당하게 들렸다. 낚시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찌를 보는 낚시는 아니지. 대물을 잡을까 해서 주낙을 놨어요. 대물이라면? 이만한 가물치요. 사내가 굵직한 대물을 움켜잡은 듯 두 손을 둥그렇게 말아지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눈길이 나를 보고 있는지 어둠 속이라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막막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에게 담배를 권했다. 불을 붙여주니 그가 곁에 앉으라는 신호로 조금 자리를 비켜 앉았다. 참개구리를 꿰어 넣고 이틀을 기다렸지요.
대물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오. 젊은이는 아까 방죽에 한참 앉아 있다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낚싯대를 쥐지는 않았지만 모습이 낚시하는 사람 같았소.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범상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았다. 저는 상상으로 하는 낚시를 좋아하지요. 머릿속에서 고기를 잡는다? 꽤 재미있는 사람이군. 물고기를 잡아놓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낚시는 대를 들이우고 찌를 보는 맛이라지만 그깟일은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 마음으로 해서 큰 걸 낚았소? 아직요. 나는 박상호가 만들어준 모거를 생각했다. 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것을 사내에게 보여주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행위를 하기 위해 나는 이곳으로 온 사람이었다. 속이 비어서 깊은 맛의 소리를 가진 모거. 귀국한 후 나는 모거를 꺼내볼 때마다 박상호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기 위해 사막 끝 어딘가로 몸을 감추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줄곧 사로잡혀 있었다. 혹시 나무로 된 물고기를 아십니까? 나무로 된 물고기라. 아, 알고 말고. 모거 말이군. 식사 때를 알리고 물고기처럼 늘 눈뜨고 정신 차려 도 닦으라고 불가해서 쓰는 거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어긴 행자가 벌을 받아 나무를 등에 업은 물고기가 되었다 하오. 살아있는 물고기 등에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겠지요. 나중에 물가에서 스승을 뵙게 되어 간곡히 용서를 청하고 드디어 나무짐을 벗었다는데 마음 공부하는 곳에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형상을 본 딴 것이랍니다. 그 이름이 뭐거지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나는 박상호가 한때 절에 있었다는 말을 기억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나에게 만들어 주었을까?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모거가 내 손에 들어온 경위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박상호는 사막에서 이상한 고기를 잡았다며 내게 가져왔다. 비늘이 선명한 단청색이었고 수염을 달고 있는 놈이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안으며 그의 손가락에 있는 채 낫지 않은 깊은 칼자국을 보았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싼 모거는 도료의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이게 모래바다에서 빈낚시를 물었지 뭐예요 라고 말했다. 제가 아는 직원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친구였어요. 악기는 자기 바둑판으로 그걸 만들어 가져온 겁니다. 그날부터 그 친구를 무지하게 좋아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휴일을 함께 지내는 일이 늘어났다. 그날 박상호와 나는 에즈부 호텔의 식당에서 달팽이 요리를 먹고 가족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마르티르 광장 쪽으로 걷고 있었다. 그 친구가 납치를 당했지요. 나는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숨겼다. 신고했소? 사하라 사막에서 경찰서에 신고래요? 우린 북아프리카에서 거대한 화력 발전소를 세우고 있던 중이었어요. 분위기가 늘 살벌했지만 워낙 큰 공사라. 외국 회사의 진출을 극도로 싫어하는 골수 민족주의자들이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과격단체를 조심해야 했어요. 알제리 정부는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어쩌면 관대했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났다. 회사는 그의 신발이나 옷 한쪽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알제리 공군이 비행기를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구는 어떻게 되었소? 회사는 보름 만에 사건을 매듭지었지요. 가족에게는 실종 소식을 전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찾아보자 사막 어딘가에 운 좋게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회사는 내 말을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같이 끌려갔었소? 그의 말이 뾰족한 징이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숨의 습기가 꽉 차서 제 소리를 낼 것 같지 않았다. 네. 그랬다가 혼자만 살아 돌아왔죠. 숨을 잔뜩 몰아쉬고 나서야 제대로 대답할 수 있었다.
이글거리는 사하라의 열사를 견디고도 내가 바란 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환경이 바뀌어 그 생각은 탈색되었지만 과연 빈총이었기 때문에 죽지 못했던 것일까? 순결을 빼앗긴 여자가 혀를 물 때 그러하듯 심각히 놈의 추행을 원망하거나 자책한 적도 없었다. 놈의 행위는 잠시 그냥 가증스러웠을 뿐이었다. 나는 불편한 삶을 피해 쉬운 것을 선택하려 했다. 총구로 귀를 틀어막고 손가락을 까딱해보는 것으로 얻을 화평을 꿈꾸었었다. 그것이 실패하는 순간부터 나는 안팎이 뒤바뀐 삶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놈들이 회사에서 보낸 100만 디나르를 받은 이상 박상호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뒤를 밟히지 않으려고 약속 장소와 반대인 곳으로 가서 어딘가에 박상호를 던져버렸겠지.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가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라도 있소? 그 말을 묻고 사내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했소. 믿으면 살아있는 거요. 지금 우리가 확신하는 이 순간도 진짜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지. 윤회의 고리 안에서 언제든 삶의 형체는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니겠소? 모습이 바뀐다? 어려운 얘기였다. 어떤 면에서는 사라진 친구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나의 기대를 읽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나는 사내의 말에 호감을 느끼면서도 잠시 침묵을 지키고 딴청을 피웠다. 그도 그럴 것이 박상호에 대한 나의 기대는 현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 못했다. 속상하게 차를 빠뜨리고 경운기를 빌리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 기분이 막막한 상태에서 윤회니 믿음이니 동원하는 사내가 뜬금없이 던져놓은 말의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는 의미가 불분명한 말장난보다는 당장 차를 빼내는 일과 오늘 밤을 위해 준비한 일이 중요할 뿐이었다. 모르겠어요. 달걀만한 돌을 집어들고 그것을 연못의 한가운데로 길게 던지며 내가 말했다. 그것으로 사내의 마지막 질문에 내 의사를 답한 셈이었다. 그렇지. 아무도 모를 일이지요. 검게 가라앉은 수면이 크게 원을 그리며 일렁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연희파리들이 파문을 타고 몸을 들썩이는 것이 보였다. 1시간쯤 지난 뒤 산불감시라고 쓴 지프가 그곳으로 올라왔다. 기이하게 시리 사내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들은 전조등에 비친 승용차를 꺼내기 위해 로프를 찾는 등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그들의 도움으로 내 차는 용케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시동을 걸면서 사내의 깊은 통찰력에 또다시 놀랐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들이 가고 난 뒤 나는 사내에게 물었다. 글쎄, 난 젊은이가 마을에서 소나 경운기를 불러오기를 바랬소. 그 다음 빈몸으로 왔을 땐 그냥 기분 좋게 때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가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굳이 내색하지 않았지만 나는 움직이는 차의 사이드 밀러를 통해 검은 윤곽으로 보이는 그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박상호는 이미 없는 사람이다. 사내가 신통력이 있다 치자. 내가 사내에게 박상호의 행방에 대해 묻는 것은 사막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을 묻던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33인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정힘이 붙이면 또다시 권총으로 귓구멍 막아버릴 생각을 하겠지. 아마 휴가가 다 끝나기 전에 마음이 내키면 순한 여자를 하나 사서 내가 당한 성적 수모를 복수할지도 모르지.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검은 실루엣의 그가 천천히 절터 쪽으로 걸어갔다. 좁은 길을 빠져나오는 동안 사내의 뒷모습은 손바닥만한 거울 안에서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느덧 보이지 않았다. 산길을 돌아 야실로 들어가는 갈래길까지 내리 달렸다. 창을 열고 바람을 들이켜도 머리가 영 개운치 않았다. 핸들을 꺾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말라 잠시 차를 세우고 나서 의자 뒤에 던져놓은 물병을 찾아 속이 차도록 물을 마셨다.
방금 전 고랑에 빠진 차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은 예전부터 내가 빠져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곳인지도 모른다. 나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여기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정리하면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를 몰고 야실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명 노인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세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낡은 텔레비전을 켜고 앉았다. 피곤해서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볼륨을 낮추다가 스위치를 꺼버렸다. 텅 빈 방, 천정에서 쥐가 부시럭대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가장 겁내던 쥐, 어머니가 일 나가고 없는 날 혼자 있는 것을 쥐들은 용케 알았다. 그놈들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남아있지 않았다. 허기가 겁을 먹어치운 것일까? 군에서 훈련 중에 뱀과 함께 두어 마리 잡아먹어 본 뒤로 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비상식량의 하나로 기억되었다. 천정에 있는 놈들은 어떤 맛이 날까? 위기감을 느끼는지 놈들은 무언가를 쏟아대다가 어디론가 가버렸다. 조각난 달이 창틀을 짚고 떠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새잠의 그물에 걸려버렸는지 그 뒤 기억이 없었다. 가까이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불을 등지고 꽤 오래 눈을 붙인 모양이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그림자가 비틀비틀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명 노인이었다. 이제 오세요? 안 자고 있었구먼. 이봐, 나 물 좀 줘. 술 냄새를 독하게 풍기며 그가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약주를 많이 하셨나 봐요. 부엌에서 냉수를 한 사발을 떠들고 나왔다. 그는 냉수를 벌떡벌떡 다 들이킨 후 바지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 있는가? 라이터를 내밀었다. 그는 라이터를 잡으려 하다가 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쇠갈퀴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손을 빼고 그에게 불을 당겨주었다. 안골 암자에 갔다 오는 뒤 늘 댕기던 산길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안골은 외가에서 북향으로 20리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외가 뒷산으로 질러가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었다. 오래전 물가에 있던 성은암을 허물고 안골로 옮겼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밤에 거길 다녀오셨어요? 젊은 사람이 낮에 걸어도 시간은 좋게 걸릴 곳인데 이제 정신이 흐려지고 눈도 침침해져서 그렇지. 그래도 아저씨는 정정하신 거예요. 그 암자의 불목하니로 딸내미 맡겨놓고 늘 보러 댕겼으니께. 아저씨 따님이 거기 있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다. 나는 외숙내외나 현우에게 명 노인의 가족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물론 관심받기여서 그랬겠지만 그냥 호랍이 된 이가 오랜 동안 머슴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멀지 않은 곳에 딸을 감춰두고 살았단 말인가. 데리고 있고 싶지만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말도 못하니께. 명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세상에 나올 때 갸 엄마가 저승에 갔어. 여자를 장사 지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애가 입을 한봉하고 있더라고. 그 말 끝에 명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순간 나는 연못에서 만난 사내의 이야기가 되돌아오는 것을 슬피 느꼈다. 어미가 딸을 낳고 죽었다. 어미는 죽지 않고 딸로 형체를 바꾼 것이겠지. 나는 명 노인이 담배꽁초를 밟아 끄는 것을 보고 그의 어깨를 부추겨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이불을 펴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몰아주절거렸다. 독백인지 내게 하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자리에 눕자취기가 올라 말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참 그러다가 말을 뚝 끊었다.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조심스럽게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불을 끄고 잠깐 눈을 붙일 참이었다. 자네 결혼은 한겨? 침착한 목소리가 내 선잠을 깨웠다. 나는 머쓱해져 처음의 위치로 자세를 바꿨다. 아직요.
나이가 꽤 들은 것 같은데. 올해 33이지요.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야 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들었다. 난 너무 늦게 사람을 만났어. 모든 게 업인가벼. 명 노인이 힘들게 상체를 세우며 말했다. 잠시 그는 목을 늘어뜨리고 헛구역질을 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서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손바닥에 닿는 그의 몸피가 보기보다 얄팍하게 느껴졌다. 나 말여 여자한테 부정한 짓을 안 시켰어야 했는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다. 그는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오줌을 누고 온 모양이었다. 그가 더 이상 이렇다 할 말이 없이 다시 자리에 눕는 것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이 저만치 달아났다. 자신의 불행을 업보라고 믿는 명 노인의 말이 귀에 걸려 잠에 빠져들 수가 없었다. 그는 과거에 취해 계속 뒷걸음치고 있었지만 정작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하던 말을 중단하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끊어버림으로써 그의 부정한 짓은 종료되지 않고 나의 중추로 흘러들어왔다. 여자에게 부정한 짓을 시키다니 대체 무얼 어떻게 했단 말인가?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다. 나의 의식은 방에서 방죽으로 다시 사막으로 너울너울 떠다니며 명노인의 여자와 그녀의 딸, 그리고 박상호를 쫓고 있었다. 박상호는 모래 위에 남긴 짐승의 뼈를 들고 젊은 여자를 따라간다. 일체의 소리는 사라지고 그들은 필름의 음화 속에 박혀 들어가 있다. 나는 클라인시 병의 입구를 생각한다. 그 안에는 시간이 없다. 저기에 모거가 있어. 낚시에 꿰어나온 저놈은 200년이나 묵은 은행나무의 신성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금방 물을 거슬러 올라가 물고기의 태를 뒤집어 썼어. 잠이 든 줄 알았던 명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물고기와 은행나무 사이에서 그가 매달려 있는 과거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연못에서 쇠스랑으로 잡은 괴기를 무쇠솥에 삶았지. 고기를요? 그려. 아이만한 잉어였어. 그는 두 팔을 크게 벌렸다. 배부른 여자 몸 좀 추스르게 하려고 했던 거요. 그런디 생전에 비린내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니께 그것을 먹으려고 안 했지. 먹기는커녕 그는 또 말을 잘랐다. 갈증이 밀려왔다. 뭔가 마시고 싶었다. 나는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병뚜껑을 이빨로 벗겨냈다. 빈 물잔에 술을 가득 채워 그것을 단번에 목젖 뒤로 넘겼다.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눈을 감은 채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랬었구나. 그 부정한 짓이란 게. 나는 나의 쓸데없는 상상을 부끄러워하며 무릎걸음으로 기어가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끌어안았다.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었다. 딱딱하게 손에 닿는 감촉. 나는 어느새 흰 천에 쌓여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보자기에 매듭을 풀진 않았지만 손끝에 신경이 존재를 알아채는 순간 눈이 부셨다. 내 눈은 허공에서 마치 등천하기 위해 허물을 벗는 동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현란한 비늘을 털며 꼬리를 꿈틀했다. 비늘과 지느러미 수염 명 노인의 죽은 아내가 딸이 되어 있듯이. 나무는 형체를 받고 물고기가 될 수 있었구나. 사막을 생각하다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모거가 쌓여있는 보자기를 다시 구석으로 밀고 있는 손은 떨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잠시 후 불을 꺼버렸다. 일하고 내려오는 뒤 고놈들이 내 눈에 뱅겨. 세자는 좋게 될 만한 것들이었지. 몇 마리가 얕은 수초밭을 돌아댕기며 몸을 뒤집고 있더라고. 내가 귀신에 홀렸던겨. 술병을 비우고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곁에 있던 명 노인이 계속 뭔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생각의 갈피를 놓치고 말았다. 귀에는 바람소리와 낙타의 울음소리만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빠져들어간 꿈속, 시간이 뒤엉켜버린 클라인시.
병의 출구를 찾기 위해 사막과 물 사이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은 어머니의 양수와 같이 깊고 아늑한 곳이었는데 나중에 연못으로 바뀌어 있었다. 의식이 혼미했고 내 모습은 젊은 날의 명 노인이었다. 나는 방죽을 지나다가 울긋불긋한 단청색을 몸에 휘감은 잉어를 보았다. 갈대밭에 몸을 숨겼다. 그것이 몸을 뒤집으며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숨을 멈추었다. 내 손에 쇠스랑이 잡혀 있었다. 창처럼 날카로운 날을 가진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놈을 향해 그것을 내리찍었다. 퍼. 푸드드드득. 단 한 번의 요동으로 끝장난 일이었다. 쇠스랑의 날에 박힌 놈을 들어 올리며 나는 여자를 찾고 있었다. 이것 보오. 이게 좋은 약이라고. 여자는 방죽 위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목소리가 마치 언덕 저편에 있는 소의 울음이 되어 내 귀로 되돌아왔다. 이봐, 이봐. 누가 부르는 소리에 선잠을 깼다. 애 나면 말여 같이 살라고 했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을 금세 알아채고는 함께 살고 계셨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머리가 묵직했다. 취기와 버물린 진한 피로감 속에서 나는 명 노인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애를 썼다. 아니지. 혼자 사는 과수댁이었으니께. 그 집 정직간서 잉어를 삶다가 얼마나 놀랬는지. 여자가 느닷없이 불붙은 장작에 물을 붓고 끓는 무쇠솥을 엎어버렸는디. 그라고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뒹굴었지. 외진 곳에서 누굴 부를 수 있었겠나. 난산 끝에 계집애를 낳았어. 이빨로 탯줄을 자르고 보니 여자가 숨을 쉬지 않더라고. 명 노인이 등을 돌리며 이불을 덮어쓰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명 노인의 불규칙한 호흡이 바람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모든 것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사막으로 돌아가는 길을 머리로 그려보았다. 3. 차를 타고 방죽으로 내달았다. 내가 기억하는 오늘이 달력에 찍힌 날짜로 분명 음력 4월 23일, 박상호의 생일이었다. 나는 하연달을 보면서 의식을 준비했다.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 들고 한동안 방죽 위에 서 있었다. 얼마쯤 그렇게 있었을까? 어둠에 익숙해진 눈동자가 주변의 물상을 구분해내기 시작했다. 앞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잔잔한 수면 위에 검은 산자락이 거꾸로 걸려 있었다. 뒤집힌 산자락을 보면서 나는 가방을 열었다. 우선 모래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유해와 같은 것이었다. 눈을 감고 그를 한 움큼 쥐어들었다. 모래는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사그락 소리를 내며 물에 떨어졌다. 한동안 손으로 모래를 옮겼다. 사하라의 억만 시간이 나의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 연못에 잠겼다. 예전에 거대한 호수였다는 사막. 그 구릉에 숨어있는 생명의 실체를 상호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 모래바다에 숨었다. 나는 모래상자가 빈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모거를 꺼냈다. 박상호는 형체를 받고 어딘가 살아있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것이지. 모거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내 가슴 안에서 꿈틀했다. 커다란 성기를 달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치켜뜬 토인 마스코트처럼 사람의 소나귀에나 쥐어져 있을 놈이 아니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모거의 머리 부분부터 물속에 밀어넣었다. 가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 모거를 물에 띄워보내고 허리를 들 때 바람이 약간 불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놈이 되어 수면을 미끄러져 나가 감쪽같이 연밭에 몸을 숨겼다. 여자가 딸의 몸으로 태를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박상호는 모습을 약간 바꾼 것뿐이야.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자 칠흑같이 어두운 수면 위로 새소리가 너울너울 날아갔다. 촉촉촉촉 촉촉. 그 맑고 신령하고 촉촉한 소리가. 졸음이 쏟아졌다. 나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차로 걸어갔다.
방죽 어딘가에서 눈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트렁크를 열고 필요한 물건들을 꺼냈다. 풀밭 위에 깔개를 깔고 침낭을 폈다.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예의 소리를 들었다. 촉촉, 촉촉촉촉. 나는 새소리를 귀에 담으며 고치 만들기를 끝낸 누에처럼 곧 단잠에 빠져들었다. 눈을 뜨면서 침낭의 지퍼 사이로 내가 본 것은 소녀의 종아리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곤히 잠들어 있다가 슬피 깬 상태라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반쯤 감긴 눈앞으로 그냥 무엇인가가 어른어른 지나갔다고 해야 할까? 비자형으로 끝이 약간 벌어진 지퍼를 지익 소리가 나도록 열고 나와 알아챈 사실이었다. 내 눈을 의심하긴 했지만 옅은 안개 속에서 방죽을 따라 걷고 있는 소녀는 분명 맨발이었고 색깔 없는 치마와 헐렁한 윗도리에 치렁치렁한 생머리를 하고 있었다. 내 시선은 소녀의 뒷모습에 묶여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느낌이 묘했다. 가벼운 듯하면서 왠지 부자연한 걸음새 때문일까. 무선 조종을 당하고 있는 인형이 저럴까 싶었다. 누굴까? 낚시꾼 말고 새벽에 저런 차림으로 물가를 배회할 사람은 없다. 소녀가 어른을 대신해 논밭을 둘러보기 위해 나올 리도 없고 물꼬를 보기 위해 나온 사람이라면 손에 삽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자 소녀의 출현이 괴이쩍게 느껴졌다. 가령 소녀가 밤낚시를 하기 위해 누군가를 따라왔다면 간밤에 호들갑스럽게 웃음소리 한 번쯤 날렸을 법한데 언제 왔는지 모르게 불쑥 나타나서 방죽 끝에서 나타나 무너미 쪽 안개 속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다. 푸른 빛을 머금은 여명의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간 소녀는 그러나 어둠이 가시기 전에 바로 되돌아왔다. 나는 무너미가 있는 방죽의 끄트머리 쪽에서 풀섭을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이어 방울소리를 들었으며 신기하게도 뿔이 있는 커다란 짐승을 몰고 오는 소녀를 보았다. 소녀는 지나간 자리를 되짚어 소와 함께 다가왔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풀섭을 스척스척 헤치며 다가오는 규칙적인 발소리, 그 시간이 잠깐 동안이었겠지만 나의 느낌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 느린 속도로 풀어내는 영화의 한 장면이 그랬을까? 누런 소를 앞세워 오는 소녀의 얼굴이 산만하게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 사이로 선명히 보였다. 둥근 윤곽, 시선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커다란 눈, 반듯한 코와 약간 벌어진 작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곱비도 없는 커다란 소를 몰고 아주 느리게 나를 비껴가고 있었다. 나는 소녀를 불러 세울 뻔했다. 어쩌면 내가 더듬더듬 저하고 말을 걸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이 나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묵살하며 지나갔고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내가 본 그녀의 눈빛은 사하라의 하늘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와 소가 방죽 너머로 자취를 감춘 후 나는 한동안 15도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혹시 불목한이라는 그의 벙어리 딸이었을까? 침낭을 개어 차에 실으며 내내 그 생각을 했다. 외가로 돌아왔다.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밤중에 말없이 방을 비운 것을 명 노인에게 설명할 재간이 없었다. 이 집주인의 생질이라 해도 겨우 하룻밤 쉬어가는 식객일 터인데 이것저것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밤낚시를 한 줄 알겠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이 흙내, 물레 그리고 새소리에 대한 그리움을 낚시질로 삭힐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명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잘 묵고 가네요. 부디 건강하세요. 미안요, 편케 해드렸어야 했는데. 대문 앞에서 그는 서운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일하다가 술 생각나면 사드시라고 그의 주머니에 지폐 몇 장을 넣어주었다. 어이가 길 조심혀. 나는 곧장 큰 길로 나가려다가 마음을 바꾸었다. 다시 연못으로 차를 몰았다.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모거를 띄워보낸 곳에 앉아 진짜 낚싯대를 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로 흘러들어가 표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상호는 사하라를 지나 아틀라스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되어 산맥을 넘었으리라. 그는 모로코로 갔거나 베르베르인 처녀를 얻어 아하가르 고원의 바바리안 고대 그리스어로 그리스 시민을 제외한 외국인을 일컬는 말. 이 되었겠지. 꿈꾸듯 시간이 가고 나면 그의 목어는 다시 흙이 될 것이고 내가 쇠스랑으로 물고기를 찍는 꿈을 꿀 일도 없겠지. 하지만 간밤에 본 잉어는 진짜 선명했어. 찌를 수면에 던져 그것을 축으로 동심원을 그려보았다. 동심원은 수면을 퍼져나가 무수한 연이파리들을 건드리며 살랑거렸다. 저기에 잉어가 있었어. 하지만 이 낚시에 그게 걸리면 살려줄 거야. 그렇게 하고 말고 찌를 반듯하게 세웠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 찌와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애를 썼다. 새소리가 점점 심장의 박동에 섞여 들리다가 가라앉고 긴 정적 끝에 가느다란 찌가 굵어지며 선뜻 눈앞으로 다가왔다. 찌를 안테나로 느끼고 싶었다. 그것을 통해 알아채지 못할 미미한 운명의 신호를 잡아내고 싶었다. 틀림없이 박상호는 낙타를 만났을 거야. 새벽에 나를 비켜갔던 그녀는 지금쯤 소의 잔등을 타고 느린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트럭 한 대가 거칠게 지나가며 나의 호흡과 상상의 세계를 망쳐놓았다. 먼지까지 뽀얗게 일어나 눈조차 뜰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누가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갑작스런 타인의 출현 때문에 소스라쳤지만 곧 그가 어제 그 짧은 머리의 사내임을 알아차리고 진정하였다. 무엇이 낚기요? 그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걸었다. 그냥 빈 낚시입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하는 짓을 보여주려고 낚싯대를 집어들었다. 그는 내가 당긴 낚싯대의 동선을 피해 고개를 조금 숙였다. 다시 그를 만난 것이 기뻤다. 혹시 그가 아침에 주낙을 거두면서 대물을 잡았을지 모른다. 밤사이에 그의 주낙에 무엇이 걸렸을까? 나는 빈 낚싯대를 휘두르며 참을성 있게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아마 당신은 머지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낚게 될 거요. 말을 하는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요? 당신은 알 수 있지. 그것은 빈 낚시를 좋아하니까. 사실 말이요. 나는 새벽 이곳에서 이상한 물고기가 뛰노는 것을 보았소. 그게 헛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라오. 말을 하고 그는 휘적휘적 방죽으로 올라갔다. 혹시 성은함에서 오신? 그러나 그 말이 입으로 발성되기 전에 그의 상체가 먼저 방죽을 넘어버렸다. 방울을 달랑거리던 소와 말없이 맨발로 스쳐 지나간 소녀가 새벽에 지나간 방향이었다. 그가 사라지고 난 후 갑자기 시간이 정지되어 버리고 한동안 무서울 정도로 사방이 고요했다. 난 여기가 클라인 씨의 병 안쪽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